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금 사람들의 이동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제무역을 포함한 세계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도 덩달아 멈춰버렸는데요.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그런 대전 시민 모임 주최로요, 대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온라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건대학교 행정학과 권선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대전 CBS의 멋진 기자십니다. 네, 신서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CBS 신서구 기자입니다. 라면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대전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이경자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몇 분의 방청객 패널 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색해라.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셨거나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권선필 교수님께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기본소득은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 안 해도 주는 예.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성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게 상관없이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게 쉽겠네요. 어떤 조건이든 따지지 않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 성격을 가지니까 이제 소득 성격은 요즘 같으면 이제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은 주어지면은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을 달지 쓰는데도 조건을 달지 않아서 이런 특성을 갖는 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에다가 정기적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주는 건데, 이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복지제도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지는 아무래도 어떤 대상자를 정해지고 준다면 이거는 그런 대상자 없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고, 예. 또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 월급 받듯이 꼬박꼬박 준다는 얘기인 거고, 예. 또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뭐 술을 사 마시든 아니면 저축을 하든 마음대로 그 돈을 쓰시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좋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기본소득이 이제 주려면은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스위스인가요?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국민투표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부결된 적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액수였던 게 예. 컸죠. 액수를 얼마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때 한 300만 원 가까이라고 300만 원 이야기가 예, 있었던 사실은 것 같아요. 너무
싶은 거죠. 그 네. 정도면. 아니, 스위스 물가가 워낙 비싸. 하긴 뭐 스위스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 수준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사실 기본소득의 액수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거보다 더 조금 더 낮게 할 수도 있겠죠. 생계를 기본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이 보통 이제 좌파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우파 세력들은 이게 퍼주기다,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교수님 계시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본소득이라는 모델이 처음 나온 게 그 우파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복지 관련 그런 부서들을 없애고 그 돈으로 차라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행정을 의존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의적이거나 또는 다른 쪽에서 보면 이제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혜택이 안 미치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장 힘든 공무원들이 복지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예, 자치센터, 주민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숫자도 많아지고 업무가 너무 과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이 비용이 사실은 국민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계속 잡혀 있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한테는 그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경자 위원님께서 오늘 막 발동을 딱 갖고 걸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줘보실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성 지원이든지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상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삶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들은 다 노동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어떻게 버티시겠지만 이게 뭐 2달이 되고 사실상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로 가면서 기한을 약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일하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동소득 이외에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생존의 위협이 사실은 정부로 하여금 긴급 생계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발상을 불러온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소득의 취지는 약간 지원에 가까운 거죠. 이건 그렇죠. 기본소득이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주시하고, 대부분은 선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게 주로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재원이 충분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계속된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조세 체제라던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사회복지 비용이 가지고 왔던 한계, 사각지대 또는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당분간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국민 기본소득 도입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공론화를 일으키는 계기로 요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뭐 부자들이야 뭐 일하는 소득 말고 또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뭐 재산, 부동산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좀 나오는 구석이 많은데 몸뚱아리 하나의 재산인 사람들은 그 일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전에도 우리 이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도 기본소득 이야기는 스멀스멀 나왔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난기본소득 현황이 어떤지 우리 신석호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전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일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모두 일괄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곧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기에 공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똑같이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다시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50조 원이 넘는 그 예산은 2차 추경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조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500조를 쓸 수도 있다라는 말로 지금 심각한 사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뭐 1200조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차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난에 필요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 뭐 그런 지자단체 등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의회까지 통과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제일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전주시입니다. 전북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게 각 52만 7천 원씩 지급하는 그런 안을 내놨고요. 한 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선별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경기도 화성시도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3만 3천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이것도 밝혔습니다. 1회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강원도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역시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내놓은 추경안에 포함이 된 것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앞서도 말씀을 다들 나누셨다시피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 긴급 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을 보자면은 기존에는 무슨 긴급 지원 자금하면 대출금의 성격이 많았었는데 이건 이제 대출금이 아니라 그냥 현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선필 교수님, 그 해외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 기본소득 논의는 활발할 것 같은데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시죠. 아마 직접 지원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직접 재난 상황에서 직접 지원한 사례는 일본도 2007년인가 금융위기 때 직접 지원을 했더라고요. 2009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사실 몽골이 하고 있더라고요. 몽골하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탄광에서 나온 수입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래스카는 이제 석유가 있으니까 석유 가지고 일종의 거기도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조금 찾아보면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안 찾아오셨어요? 지금 너무 자료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걸 찾아보니까 최근에 홍콩이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료가 많은 게 다행이네요. 홍콩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홍콩도 그렇고 지금 뭐 바로 이제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도 120만 원 수준으로 $1,000 수준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하거나 이 범위나 액수를 늘리려면은 의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과가 돼야 되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만들어낼 방법이 없잖아요.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돈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답을 내냐,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냐,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제도상에서는 정상적으로는 어려움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치적 리더십은 이 단체장, 선출직이 해야 되는데 선출직 중에서 행정에서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결정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안 따라오면 처벌을 받죠, 반대로. 그런데 우리 이제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요. 아까 뭐 추경 50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뚝 떨어지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런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돼요? 비근한 이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큰 추경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예산이 284조였는데 추경을 28조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때도 2007, 8년도에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그렇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만 된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규모에서는 대략 50조 정도까지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소득세 감세해 준 것을 따져보니 59조가 된다고 합니다. 거둔 세수는 34조인데요.
사실상 이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은 상위 10%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0%에게 받아야 될 것을 감면해 주었던 것이 이 정도 액수니까 59점이면요 100만 원씩 다 지급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경재 의원님 말씀은 예. 현재의 조세 제도를 조금만 바꾸거나 탄력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운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고소득자들에게 그렇죠. 합당한 세금을 매기면은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정부가 계속 음. 이렇게 감세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는데 그 혜택은 사실상 상위 계층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세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제 맞습니다. 디지털, 디지털세라든지 이런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인가 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5조 원을 벌어갔는데 세금으로 낸 건 2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네,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꼭 디지털세뿐만 아니더라도 자본세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세상이 변해가면서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원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을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이제 세금 과세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네. 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다는 말씀도 주신 것 같고 또 새로운 세원도 또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기본소득의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 이런 분들은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세금 낸 게 얼만데 돈만 뜯어갖고 일하는 사람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 국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조금 더 전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절로 생긴 거잖아요. 부가 늘었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그렇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제도가 지금 사실 없는 거죠. 부동산은 특히 좀 더 심각한 부분인 것 같긴 예,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부동산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재원을 빼면 되는데 재산이 올라갔으면 재산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아무런 그게 없으면 거래만 못하게 하고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으면 이 격차는 점점 커지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사실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취약계층에게 이 돈을 주게 되고 이게 복지가 아니라 모든 이제 소비에 초점이 맞춰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2013년도에 유니세프에서 인도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네, 기본소득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에게는 200에서 300루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150에서 200루피를 주고 그 다른 우리나라는 마을은 얼마 주지 정도 않았고. 된다는 거죠? 아, 그것을 제가 몇 달러? 네, 몇 제가 달러밖에 안 드리겠습니다. 되고 10달러 이하일 거예요. 예, 소액이죠. 소액인데 그렇게 주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이 결과를 봤더니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하도 많아서 좀 적어왔는데요. 자기 집과 화장실, 벽, 지붕을 개선하고 말라리아 예방에 돈을 썼고 특히 건강 개선이 됐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의 평균 체중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 배급소 대신에 시장을 찾아서 신선한 과일 등 식생활이 개선됐고 계절병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학교의 출석률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낮은 계층의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사람들이 인식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온다. 내가 돈을 쓰는 사람, 내가 골칫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봉틀이나 인력거 같은 것들을 사서 새로운 그 사업을 시작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채가 감소해서 이제 그 5% 이상 고금리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만은 사채업자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관료들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패도 감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과연 먹고 노는 데에만 쓰여지느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그 여기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 실험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같은들도 얻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미 기본소득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 네. 노령연금, 그렇죠.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그리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취업 희망카드 같은 것들도 뭐 정확하게 기본소득과 부합하진 않지만 대전시 수당 개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부합하진 않지만 그 성격이 비슷한 정도 이런 사업들이 이미 우리 그 산속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쭉 더 들여다보니까 이 4차 혁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는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 주제는 기본소득도 있지만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일컫는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대전은 그렇다면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현재 일컬어지고 있는 이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으로 해서 전체 우리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뭐 1조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얼마씩 액수가. 줄 때요? 100만 원 단위로. 근데 뭐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냥 자영업자하고 임시 일용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대략 22만 6천 예. 네. 22만이니까 실제는 10%가 넘죠. 예. 이렇게 되면 2,267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대전 시민 전체에 주면 한 1조 정도, 그리고 그게 아니라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게 일부 한정을 지으면 한 2,300억 정도가 든다. 예, 2,267억 제 계산은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네. 50만 원대로 내리면 이제 1,130. 예. 네.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은 뭐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다리 하나 놓을 때 한 1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대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전시가 버스 보조금을 주는 게 700억이 좀 넘어요. 1년에. 네. 743억이고 여기 유성에 행복주택을 지금 뭐 시장 공약 사기는 하지만 하려고 한다는 게 148억이고요. 유성 환승센터에 진입도로 하는 게 169억이 잡혀 있어요. 금년에. 둔산 센트럴파크 뭐 이런 데잖아요. 그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 행복주택 금년에 당장 안 한다고 그래서 큰일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이렇게 큰 사업만 1년 뒤로 미뤄도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가 이 액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큰 덩어리 쓰는 예산들의 큰 덩어리만 몇 개, 특히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금년에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참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간다면은 한 5, 600억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다른 데서 좀 절약하는 거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이 또 1,327억, 23억이네요, 정확하게.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 출연하고 하면은 뭐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위기 상황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건 잠시 좀 미루는 거로 멈춰놓고 하고요. 네, 네. 여기에 좀 투입하면은 대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예, 예. 우리 이경자 위원님께서도 네, 대전과 저는 이게 자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만하실래요? 아니요, 이제 일단 저는 여전히 발상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문제랑, 그다음에 보편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X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편성에 좀 더 접근한 방식으로 지급하자. 예를 들면 2018년에 5,871억 원의 잉여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만 원 정도로 150만 원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발상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좀 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용이한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 할 거면은 네네. 이렇게 특정 집단이 아니라 네. 그 재난 기본소득에 준하게 네. 거기 요건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맞게 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신석 기자님께서는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와, 근데 동의합니다. 이 부분 그치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로는 그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된다 특별법을 이런 만들든지 얘기죠. 네. 어떤 식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게 지금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전의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갖고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허태정 시장께서도 지금 뭐 검토를 한다,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신지 끝으로 좀 말씀을 주시죠. 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지 말고 좀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재난기본소득이 이 부각되는 현재 시점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발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본래적인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권리의 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나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로 결과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게만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의 출발은 거기에 있고 권리이고 시민의 권리, 그다음에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자체장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전형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패널들 그리고 방청객 패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인간의 노동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나 경제 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또 생계에 위협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대전 시민 모임이 주최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진행한 대전형 재난기본소득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3분 그리고 방청객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만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재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